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 모델인 KNN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KNN이라는 모델 명칭부터 한번 설명드리면 KNN이라는 것은 K Nearest Neighbor의 뜻이고요. 즉 가장 가까운 이웃의 숫자, K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KNN이라는 모델은 입력된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 K개를 찾아서 가장 많은 데이터의 라벨을 결과값으로 예측하는, 추정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고요. 마치 남극에 있는 펭귄이 자기 자신은 어느 펭귄 그룹에 속해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 자기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펭귄을 본 다음에 가장 많이 있는 펭귄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를 결정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KNN 모델도 그러한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KNN의 학습 방식은 지도학습이고요. KNN의 임무는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또한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벨이 이 범주형이 되게 되면 카테고리칼 데이터가 되면 카테고리칼 라벨이 되겠죠. 카테고리칼 라벨이 되게 되면 분류를 할 수 있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라벨이 연속형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KNN 모델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의 라벨 값이 만약에 범주형이다. 그렇게 되면 분류를 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친구의 값들이 연속형이다 하게 되면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KNN 모델을 인스턴스 베이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상황이 생기면, 즉 새로운 데이터의 상황이 입력이 되면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레이지 모델과 좀 일맥상통하는데, 레이지 모델은 뭐냐면 사전에 학습하는 행위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받게 되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끝이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새로운 데이터하고 가장 유사한, 가장 근접된 그 데이터를 카운트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레이지한 거죠. 레이지하다기보다는 학습을 안 하는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KNN 모델은 상당히 직관적이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KNN 모델의 학습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엄밀히 말씀드리면 KNN의 학습 순서라기보다는 KNN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즉 일반화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NN은 이 학습이라는 과정보다는 레이지 모델이기 때문에, 즉 인스턴스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학습 데이터 벡터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모든 학습 데이터는 벡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벡터 형태를 좌표 공간에 표시합니다. 이걸 저희는 임베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 학습을 하기 때문에 X라는 입력 데이터가 있고요. X라는 입력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벡터이기 때문에 특성이 만약에 두 개면 X1, X2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벡터로 하게 되면 요소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벡터 형태로 되겠죠. 그리고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Y라는 라벨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범주형일 때는 이제 클래스가 들어갈 거고요. 어떤 클래스인지,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여기서는 뭐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라는 클래스가 있을 것이고, 연속형인 경우에는 실수값이 있겠죠. 뭐 마이너스 10이 될지 아니면은 뭐 5.3이 될지 이런 식으로 그 Y라는 클래스를 준비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학습 데이터를 준비를 하게 되는 셈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X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X라는 데이터는 n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n차원 좌표 공간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는 것을 저희는 임베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면
그 KML 모델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스텝 2가 되겠죠.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이미 인베딩된 모든 학습 데이터를 다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이제 그 유사성이 되겠죠.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 K개만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K개만큼의 선택된 가장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가지고 대다수의 라벨, 즉 뭐 이게 범주형이 됐건 아니면 연속형이 됐건 대다수의 라벨을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의 라벨로 예측하는 것이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자, 그랬을 때 그 KNN 모델에서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 데이터를 찾는 방법이 바로 거리입니다. 이 거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유사성, 유사하다의 척도인데 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L2 놈, 그다음에 L1 놈, 코사인 거리, 그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있는데 먼저 L1 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강의 세 번째인가요? 인공지능에 쓰이는 머신러닝, 뭐 딥러닝에 쓰이는 뭐 핵심 개념, 수학 개념 이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놈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강의 세 번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사각형의 거리를 알고 싶다 할 때는 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 갖고 나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유사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쓸 거다라고 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L2놈을 가장 많이 써요. 자, 그럼 L2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요 삼각형의 좌표값이 x1, x2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특성이 x1 축이고 x2 축이니까. 그 다음에 사각형의 좌표값을 x1 바, x2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L2 놈 기준으로 x1 마이너스 x1의 바의 제곱 플러스 x2 마이너스 x2의 바의 제곱을 루트를 씌운 거죠. 저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소위 말하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하는 것이 바로 L2 놈이 되고요. L1 놈은 L1 놈인 경우에는 그냥 각각의 성분끼리의 차이를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L1 놈이라는 것은 x1 마이너스 x1 바 절대값 플러스 x2 마이너스 x2의 바의 절대값을 더해 준 것이 L1 놈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해서 요 거리 플러스 요 거리가 바로 L1 놈이 되고 이 코사인 거리는 사실은 KNN 모델에서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데 어떤 거냐면 벡터가 있잖아요. 요 사각형의 벡터가 있고 삼각형의 벡터가 있으면은 요 사이값 사이에 있는 요 각도 세타에다가 코사인을 해준 거예요. 하게 되면 원래는 만약에 사각형하고 삼각형 모든 데이터의 거리가 이 벡터의 거리가 유사하다면 요 사이값을 가지고 코사인을 하게 되면 이게 0에 수렴하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거죠. 여기 사이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거의 일치하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것이 1에 가깝게 되면 관련성이 없는 서로 직각을 이루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는 반대편에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같으면 그 입력 데이터의 벡터죠. 벡터의 크기가 같으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거리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벡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타당해 보이지 않는 거리 계산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마할라노비스라는 거리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마할라노비스의 거리는 뭐냐면 만약에 데이터의 특성이 태생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의 태생적으로의 분포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퍼져 있는 거예요.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공분상 행렬을 구하게 되면 뭐 이쪽 성분 이쪽 성분을 저희는 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1이라고 하고 이쪽 성분은 아이겐벡터 2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겐벡터 2는 굉장히 이렇게 밀집이 돼 있죠. 소위 말하는 분산값이 작아요. 그다음에 아이겐벡터 1 쪽으로는 퍼져 있죠. 즉 분산값이 큽니다. 그랬을 때
같은 거리를 할지라도, 즉 L2놈 기반으로는 같은 거리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거리는 만약 1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 1 방향으로 거리가 1을 하게 되면 L2놈 기반은 L2놈 개념으로는 같은데, 크기는 같은데 사실상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거리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기준으로 한 발짝 정도 거리가 있지만 얘는 몰려있기 때문에 한 발짝 정도의 그 정성적인 의미가 이 퍼져 있는 것보다는 더 유사성이 더 크다는, 더 유사성이 없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적용할 때는 우리가 L2놈을 쓸 거냐 또는 뭐 마할라노비스 쓸 거냐는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이 분포 특성을 고려했을 때 마할라노비스를 거리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KNN을 쓸 때. 또는 일반적으로 그냥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L2놈을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KNN에서는 K의 이웃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의 기준, 즉 거리를 가지고 유사성을 찾는데 많이 쓰이는 것이 L2놈을 쓰거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쓰거나 이 두 가지를 잘 선택을 해서 마지막에 유저가 사용자가 결정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됐어요. 이 별표가 새로운 데이터인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죠? 이 데이터는 지금 X라는 데이터는 이 문제에서는 X1이라는 특성과 X2라는 특성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2차원 공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학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라는 클래스는 여기서는 삼각형이 될 수 있고 또는 뭐 사각형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데이터는 X1, X2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입력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인베딩하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 별표가 들어왔어요. 얘는 이제 이 클래스는 아직 모르죠. 클래스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클래스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이 별표로부터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이웃을 찾는 거예요. nearest neighbor를. 그랬을 때 설정 변수 k가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사용자가 나는 가까이에 있는 친구 한 명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k = 1입니다. 그러면은 이 별표로부터 L2놈을 쓰건 아니면은 그 마할라노비스 거리를 쓰건 모든 데이터 간의 거리를 다 구해요. 모든 데이터의 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이웃을 선택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얘가 결정이 된 거죠. 사각형이. 그러면 뭐 얘는 k = 1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새롭게 입력된 표는 사각형이라는 클래스로 판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k = 3이라 하게 되면 나는 이 가장 가까운 이웃 3명한테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 간의 거리를 다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 가장 짧은 거리에 있는 이웃 3명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서 대다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이웃의 클래스를 내 클래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K가 1보다 큰 경우, K가 1보다 즉 내 이웃을 뭐 2명, 3명, 10명, 20명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나에 대한 클래스 또는 나에 대한 연속적인 값을 결정하겠다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형은 비록 한 개이긴 하지만 K = 3에서 이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두 개는 멀리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 대다수, 이 다수결에 의해서 이 삼각형 두 개가 결정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걸 더 많이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적은데 이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에 바로 붙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웨이트를 주는 옵션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애한테 예를 들면 뭐 한 1.3배 정도 웨이트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1인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뭐 1, 거리에 반비례해서
거리에 반비례해서 웨이트를 주게 되면 가까이 있는 애들이 숫자적으로는 좀 적지만 웨이트까지 계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데이터가 이 실제 클래스 내가 예측해야 될 클래스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런 거를 저희가 나중에 그 실습을 할 때 사이클론에서는 디스턴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디스턴스. 그래서 디스턴스를 쓸 거냐? 그렇게 하게 되면 yes 하게 되면 가까이에 있는 그 데이터 간의 그 디스턴스의 역수죠. 역수를 웨이트를 줘갖고 계산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유니폼 하게 되면 옵션이 나는 거리를 신경 안 쓰고 그냥 그 개수 내가 결정한 가장 가까운 이웃의 개수를 가지고 대다수가 그 다수결에 의해서 내 클래스 또는 이 예측값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유니폼이라는 옵션이고 디스턴스 쓰게 되면 거리를 역수를 취해 갖고 웨이트를 주게 되면 비록 개수는 적지만 웨이트까지 합산이 되게 되면 역전 함수가 있어요. 데이터가 개수가 적은 애가 내 가장 가까운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의 라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K계를 정하는 것은 설정 변수라고 합니다.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하죠. 사용자가 새롭게 입력된 이 데이터, 별표의 데이터의 클래스 또는 예측값 회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결정하는데 이 K계는 오롯이 이 사용자가 결정하는 설정 변수입니다. 그래서 K계가 너무 많으면 작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언더피팅,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언더피팅, 그다음에 오버피팅. 그래서 언더피팅, 오버피팅은 뭐냐면 특히 오버피팅이 문제인데 K 값이 너무 작게 되면 소위 말하는 오버피팅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애 한 명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애가 잘못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노이즈나 아니면은 약간 아웃라이어예요. 얘가 좀 이 정상적인 값에 벗어난 것이 우연하게도 내 데이터 옆에 있어 버리면 실제로 일반적인 데이터 오게 되면 에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 과도하게 학습 데이터에 피팅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 변수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오버피팅을 개선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K계를 결정하느냐라는 것도 나중에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NN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제가 동영상 밑에다가 URL을 링크를 걸어 놓을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 콜랩 사이트에서 이 코드를 가지고 실습하실 수 있고요. 자, 먼저 저희가 넘파이를 부를 겁니다. 넘파이를 약칭 np로 해갖고 넘파이를 부를 거고, 넘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부른다는 얘기는 벡터나 아니면 행렬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거를 취급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matplotlib이라는 거는 저희가 플라팅을 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2차원 데이터, 3차원 데이터를 만들 때 이걸 가시화하기 위해서 쓰이는 굉장히 필수적인 핵심 라이브러리죠. 그리고 그 사이클론이라는 거는 이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모델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그러한 프레임워크인데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다 개발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쓸 것은 사실은 그 네이버즈라고 해서 네이버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그룹이 되겠죠. 네이버즈에서 KNN 모델을 불러다가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라는 건 뭐냐면 실무자들이 아니면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는 데이터를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쓰려고 하는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도 데이터셋 밑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캐글 경진대회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이 사이클런 밑에 데이터셋 밑에 제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불러다가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실습할 때 사용을 하죠.
이 문제는 저희가 아이리스라는 데이터를 쓸 겁니다. 아이리스라는 거는 1950년대인가요? 영국의 통계학자의 시조죠. 로널드 피셔라는 분이 일일이 이 아이리스라는 그 붓꽃이죠, 붓꽃. 붓꽃의 세팔의 길이와 너비, 그다음에 페탈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 꽃대의 길이와 너비를 일일이 재갖고 50개의 아이리스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아이리스 데이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아이리스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셋 밑에 로드 아이리스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것이 이렇게 아이리스라는 것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아이리스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 아이리스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차원이 얼마인지, 즉 데이터의 개수는 얼마고 특성은 얼마인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시키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일종의 키값에다가 데이터라는 키값에다가 어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150 바이 4예요.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는 크기가 150 바이 4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의 개수가 로우가 150개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150개가 있다는 얘기고 4라는 컬럼이 있다는 얘기는 특성이 4개가 있다는 거죠. 특성이 4개라는 거는 세팔의 길이하고 너비, 그 다음에 페탈의 길이하고 너비, 이렇게 해갖고 4개의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가 되고요. 자,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쭉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요. 150 바이 4의 어레이죠. 그리고 나서 타겟이라는 거는 라벨입니다. 라벨이 지금 0, 1, 2라고 인덱스가 되어 있는데 0을 찍게 되면 이 타겟 0을 찍게 되면 이 타겟 네임즈라는 어레이에 들어가게 되면 0번째 인덱스는 세토사가 돼요. 즉 인덱스 0은 세토사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버시 컬러라고 하는 붓꽃명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2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버시니카죠. 그래서 붓꽃은 이제 15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로널드 피셔는 각각 50개마다 그러니까 세토사 50개, 그 다음에 얘 50개, 그 다음에 버시 컬러 50개, 그 다음에 버시니까 50개를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똑같은 숫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이리스 데이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인스턴스라는 건 데이터 개수인데 데이터 개수는 150개고 각각 클래스마다 그러니까 세토사, 버시 컬러, 버시니커마다 50개씩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데이터마다 각 컬럼마다는 어떤 거냐? 이 컬럼마다는 이제 어트리뷰시라고 되어 있는데 특성이죠. 여기 넘버 오브 어트리뷰스는 4개로 되어 있다. 넘버 오브 어트리뷰. 이게 특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특성은 4개고, 그리고 각 특성마다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각 특성마다 세팔의 길이가 첫 번째 특성이고, 그 다음에 세팔의 위드스, 너비가 두 번째 특성이고, 페탈의 길이가 세 번째 특성, 페탈의 너비가 네 번째 특성이 되겠죠. 이렇게 각 그 세토사 50개에 대해서 이 네 가지 특성의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버시 컬러에 대해서 네 가지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버시니까 50개에 대해서 네 가지 특성이 있는 150개의 데이터가 아이리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이클론에서 데이터셋으로 저장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도학습인 경우에는 라벨이 붙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데이터 저장 형식이 거의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셋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이 사이클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셋에 있는 요 방식이
표준화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정의하고 나서 일종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제이슨 형태라고 하는데 딕셔너리 같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제이슨이라고 하죠. 제이슨 형태. 제이슨 형태는 뭐냐면 키값이 있고 그다음에 밸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데이터에서는 데이터라는 것이 키가 되겠죠. 데이터가 키가 되고 어레이가 밸류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표준적인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를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타겟을 정의해야 되겠죠. 타겟이라는 것은 그 라벨이 됩니다. 라벨 또는 레이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밸류 형식으로 돼 있어서 지도 학습을 할 때는 이제 키밸류 형태로 이게 뭐 제이슨이라고 하는데요. 제이슨 포맷 또는 딕셔너리 포맷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하게 되면 전형적인 지도 학습을 위한 학습 데이터셋을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데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해서 레이블, 라벨 정의하게 되면 이제는 기본적인 지도학습 학습 데이터는 정의가 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타겟에는 인덱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가 실제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값이 있겠죠. 이것을 저희는 여기서는 타겟 네임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겟 네임즈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게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노테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타겟이라고 하는 라벨이죠. 라벨이 있으면은 기본적인 지도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이미 끝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라벨로 되어 있는 요 인덱스 1, 2 이렇게 나가는 인덱스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타겟 네임까지 정의가 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있겠죠. 이걸 저희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노테이션 정보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지도학습의 학습 데이터로서 표준적으로 잘 갖춰진 데이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쉐입이라고 해서 크기를 찍었죠. 저희가 습관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데이터의 쉐입 또는 라벨의 쉐입을 찍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의 쉐입을 찍는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150개의 로우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즉 인스턴스가 150개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이 컬럼의 수를 컬럼을 본다는 얘기는 각각의 데이터마다 4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특성의 수를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크기를 본다. 크기를 봐서 로우의 개수를 확인해 보고, 즉 전체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고, 각 데이터마다 몇 개의 컬럼을 가지는지, 이 컬럼이라는 것은 특성의 수식이니까 몇 개의 특성을 가지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각 데이터마다 특성의 개수만큼의 차원 공간에 위치하겠구나라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각각의 아이리스 데이터는 컬럼이 4개이기 때문에 특성이 4개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150개의 데이터는 4차원 공간에 저희가 인베딩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4차원 공간은 사실은 이 가시화할 수는 없어요. 3차원 이상의 데이터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그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그다음에 KNN을 썼을 때 어떤 식으로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찾는지를 한번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전체 데이터 중에서 150개 데이터는 다 쓰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뜻은 뭐냐면 넘파이에서 배웠죠. 앞에 나와 있던 요거는 뭐냐면 컬럼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번째부터 150번째의 모든 로우는 다 쓰겠다라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고 뒤에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부터 이 바로 앞에까지 0, 1이 되겠죠. 이 뜻은. 그래서 0, 1의 데이터만 컬럼을 추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저희가 150개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는 다 쓸 것이고, 근데 컬럼인 경우에는 저희가 4개가 있었죠. 근데 요 2개만, 앞에 0부터 1까지 이 2개만 잘라서 X라는 데이터를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할 때는 뭐 100차원이 됐건 뭐 200차원이 됐건 고스란히 그 데이터를 쓰는데, 이 문제에서는 저희가 KNN의 작동 원리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2차원으로 이렇게 잘라 갖고 X라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타겟은 변함이 없죠. 타겟은 0과 1과 2의 인덱스를 가지는 Y 값이 타겟이 되고, 0이라는 것을 이제 타겟 네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실제 곳곳의 명칭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마련해 놓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KNN이라는 것은 인스턴스 베이스 러닝 또는 레이지 러닝이기 때문에 사전 학습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이 데이터를 그냥 n차원 공간에 인베딩 하는 것으로서 일반화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일반화라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맞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레이지 러닝, 인스턴스 러닝의 특징인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미리 예측하는 예측 지도를 만들어 놓자라는 겁니다. 예측 지도를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오게 되면 그 예측 지도 위치에 따라 갖고 바로바로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측 지도 만드는 건 뭐냐면 저희가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이 어떻게 KNN이 예측하는 거를 한번 가시화해 본다는 의미가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오버피팅, 과대 적합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KNN의 예측 지도를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예측 지도를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저희가 그 KNN 모델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X1이라는 특성, X2라는 특성이 있어요. X1이라는 특성은 그 세팔의 길이였죠. 세팔의 길이였고, 세팔 랭스. 그 다음에 X2라는 특성은 세팔의 위드스였죠. 두 가지 특성이 쭉 분포가 되어 있는데, 150개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정했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맥시멈 세팔보다 플러스 1 정도를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어퍼 바운드죠. 어퍼 바운드를 잡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X1에서 가장 작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갖고 로어 바운드를 잡는 거예요. 로어 바운드를. 마찬가지로 X2에서 가장 작은 거에 마이너스 1을 해서 또 로어 바운드를 잡고, X2에서 가장 맥시멈 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어퍼 바운드를 잡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X1에서 미니멈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로어 바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맥스 값을 플러스 1을 해서 어퍼 바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도 가장 작은 거에 마이너스 1을 해서 로어 바운드를 만들고, 플러스 1을 해갖고 어퍼 바운드를 만들게 되면 그 영역이, 이 영역이 바로 예상컨대 미래에 들어올 수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가 최소한 이 안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냐면 저희가 그리드를 만들 거예요. 그리드를 만들어 갖고 요게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리드 사이즈를 저희는 H라고 적었어요. H를 0.001인가요? 01로 잡았어요. 요 사이즈를. 그래서 요 예상되는 전체 영역에다가 H가 0.01만큼 되는 사이즈로 잘게 쪼갠 거죠. 이걸 이제 그리드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요 영역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요게 많이 포함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것을 KN에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이 바로 이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값이 되겠죠.
자, 이런 작업을 해놓는 것이 지금 이제 설명드릴 이 코드에서 설명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디스턴스를 구할 때, 예를 들면 유사성 구할 때 유니폼이라는 옵션이 있었고, 뭐 디스턴스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유니폼이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하고 이웃 간의 거리를 무시하고 그냥 개수만큼 개수가 가장 많은 거를 나는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값이라고 하겠다라는 것이 유니폼이었고, 디스턴스는 뭐였냐면 가까이 있는 거리한테는 좀 가중치를 주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리에 역수를 지어갖고 가중치를 주게 되면 k 값 k만큼 해당하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중에서 실제로 개수는 작은데 웨이트 때문에 적은 개수의 애가 새로운 데이터의 클래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디스턴스가 됩니다. 이거를 한번 두 개 케이스에 대해서, 두 개 옵션에 대해서 돌릴 거고요. 그러면 파이썬에서 이 뉴머레이션은 뭐냐면 돌 때마다 이제 그 카운트하는 거를 따로 하고, 그다음 이 안에 있는 이 어레이 안에 있는 값이 웨이트의 스트링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 웨이트라는 것을 저희가 KNN 모델에다가 옵션으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클론에는 네이버즈라고 하는 모델 그룹이 있는데 그 하위에 모델 그룹 하위에 그 K 네이버라고 하는 K 니어리스트 네이버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클래스파이어라고 하는 분류 모델이 있고 또는 예측 모델, 회귀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그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속형을 맞추게 하게 되면 K 네이버 리그레서를 부르게 되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토사, 보시컬러, 보스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모델이니까 K 네이버 클래스파이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KNN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건 클래스죠 사실은. 사이클런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코드에서는 이 CLF라고 하는 오브젝트에다가 이 객체를 만드는 거죠. 객체를 만들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는 설정 변수가 들어가요. 하이퍼 파라메터. 설정 변수를 넣게 되면 설정 변수를 만족하는 이 클래스를 그 CLF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my neighbors가 5로 되어 있고요. 이 K 값입니다. 이거는 K 값이 되고요. weight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유니폼을 쓸 수도 있고 distance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루프에서는 유니폼이라는 weight로 설정이 되고 두 번째 루프에서는 distance라고 하는 옵션으로 이 설정 변수가 설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그 CLF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생겼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학습이라는 명령은 fish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fish라는 것이 바로 학습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예, 학습을 뭐 하라 라는 뜻이에요. fish라는 명령어는, 메소드는. 그리고 왜냐하면 학습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fit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학습 데이터, 입력 데이터 x하고 라벨 값이 들어갑니다. 지도 학습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는 뭐가 되냐면 그 CLF라고 하는 학습 모델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KNN 모델은 학습을 하지 않죠. KNN은 그 레이지 모델 또는 인스턴스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은 하지 않고 다만 데이터 X를 인베딩 하고 나서 즉 메모리에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요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미래에 그 예측 지도를 만든 거였어요. 예측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맥스 값이 되고 여기는 미니멈 값이 되겠죠. 여기는 미니멈 값이 되고 x2의 미니멈 값이 되고 여기는 x2의 맥시멈 값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요 바운더리 내에서 새로운 아이리스 데이터가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설명드린 H만큼 잘게 그리드를 쪼개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h는 여기 0.01로 했네요. 그 그리드 한 그리드마다의 간격을 0.01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나오는 요 바운더리에서 요 잘게 나눠지는 요 간격이 바로 0.02만큼 쪼개져 있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요 정도의 위치, 요 정도에 있다고 치게 되면 이 값을 CLF 아까 만든 요 CLF에 넣게 되면 예를 들면 K 변수 K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 변수에 따라 갖고 뭘 구하냐면 이 임베딩된 데이터의 거리를 다 구한 다음에 거리를 구해 갖고 가장 최소인 거리를 가지는 5개를 찾아요. 5개를 찾고 나서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클래스를 요 클래스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클래스를 색깔을 칠할 거예요. 세토사는 예를 들면 파란색, 버시 컬러는 뭐 핑크색, 버시니카는 사이언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이 바로 아까 이제 설명드릴 다음 작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은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뭐냐면 x라는 데이터 바운드리가 있었죠. x의 미니멈, 그다음에 x의 맥시멈, 그다음에 y의 미니멈, y의 맥시멈에 대해서 그리드를 만드는 거죠. 그리드의 사이즈는 얼마냐면 h였어요. h라는 것은 0.0이었죠. h 0.02만큼 잘라서 그리드를 만들라는 것이 넘파이의 메쉬 그리드라는 메소드예요. 메쉬 그리드는 어떤 거냐면 메쉬 그리드는 이렇게 바운드를 정해주면 그 미니멈, 맥시멈, 그다음에 y 쪽으로 맥시멈, 미니멈을 정해주면 얘가 한 간격을 정해줘야 되겠죠. h를 정해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메쉬를 나눠줘서 요 어레이를 만드는 거죠. 이 이렇게 해서 메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x하고 y는 어떤 게 되냐면 이게 요거에 x 좌표 각각마다 x 좌표가 있겠죠. 각각마다. 그다음에 y라는 각각마다 y 좌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런 거를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x는 예를 들면 얘는 x 좌표니까 1, x 좌표는 2, x 좌표는 1, x 좌표는 2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y 좌표는 1, y는 1, y는 2, y는 2 이렇게 좌표값이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만약 n by n의 그리드가 생기면 n by n만큼의 x 좌표가 있을 것이고 n by n만큼의 y 좌표가 있겠죠. 그게 바로 아주 출력해 보면은 xx하고yy라는 좌표값이 얼마인지를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x 좌표하고 y 좌표가 있으니까 x 좌표하고 y 좌표라는 건 뭐냐면 새롭게 우리가 대입할 새로운 데이터의 특성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new 데이터가 x라는 new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클래스를 알고자 new 데이터가 있는데 얘는 xx하고 yy라는 특성으로 되어 있는 좌표값이 되겠죠. 이거를 모델에다가 입력해 갖고 뭘 알고 싶냐면 클래스를 알고 싶은 겁니다. 클래스를. 이 클래스는 뭐 세토사인지 아니면 뭐 버시 컬러인지 이런 것들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좀 약간 파이썬에서 고급 언어이긴 한데 어떤 거냐면 요 xx라는 건 저희가 찍게 되면 요게 220바이 280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어레이가. YY도 마찬가지고. 요게 xx의 어레이 사이즈가 되고 YY는 마찬가지 220, 280이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저희가 그리드를 쪼개면 이 그리드의 개수가 220 바이 280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마다 각각마다 뭐가 있냐면 x좌표가 있고 각각마다 y좌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x좌표와 y좌표의 쌍인,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새롭게 입력된 x라는 값은 요 x하고 y가 필요한 거잖아요. x라는 것과 y가 필요한 건데 요 x하고 y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2D로 되어 있는 거를 레이블이라는 거는 1차원으로 만드는 일종의 메소드입니다.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는 2D 어레이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차원을 만들어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220 by 280이라는 어레이를 1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xx는 뭐가 될까요? 이것은 220 곱하기 280에 어레이가 될 테고 1차원 어레이가 될 테고, 얘도 마찬가지죠. 220 곱하기 280에 1차원 어레이가 될 것입니다. 요거를 하나씩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새로운 x라는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x라는 데이터를 이 c 언더스코어라는 건 뭐냐면 어레이를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요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떤 뜻인지. 자, 요거를 제가 예시를 들면은 xx라는 것이 뭐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1, 2, 3, 4가 있고 y라는 것은 5, 6, 7, 8이 있다고 쳐요. 2D죠, 2D. 그러면 XX 레이블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이거의 결과값은 1, 2, 3, 4가 돼요. 이렇게 1차원으로. 그 다음에 YY 레이블 하게 되면 결과값이 5, 6, 7, 8이 돼요. 이 레이블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차원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명령어다, 메소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 C라는 건 뭐냐면 concatenate 하는 뜻입니다. concatenate는 합한다는 것이죠. numpy에서의 C라는 요 뜻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concatenate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의 결과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얘하고의 한 쌍 1, 5. 그 다음에 2하고 6하고의 한 쌍 2하고 6. 그 다음에 3하고 7하고 한 쌍. 그 다음에 4하고 8하고. 이렇게 어레이를 만든다는 것이 요겁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각각의 이렇게 쌍으로 된 데이터가 어레이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든 그 KNN 모델, 이게 KNN 모델이에요. CLF가. 여기다가 요 값을 집어넣게 되면 그 Z라는 것이 뭐죠? 레이블 값이 되겠죠. 0 또는 1 또는 2가 나오겠죠. 이것이 몇 개가 생기냐면 280, 아까 220 바이 280이었나요? 220 바이 280 어레이로 나옵니다. 어레이로. 원디 어레이로. 이것을 우리는 이 2D 어레이에다가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거를 리쉐이핑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리쉐이프 하게 되면 1D 어레이로 되어 있는 이렇게 Z라는 것이 220 바이 280에 어레이로 되어 있는 것을 리쉐이프 하게 되면 220 바이 280의 2D로 바꿔주는 거 되겠죠. 그러면 Z 아웃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이 그리드마다 돼 있던 요거에 대한 Z 값이요. Z 아웃이라는 게 각각에 대해서 0 또는 1 또는 2라는 인덱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적절한 그러니까 세토사인 경우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토사인 경우는 노란색, 버티컬러인 경우에는 뭐 핑크색, 그다음에 버스인디카인 경우에는 사이안 이런 식으로 약속하게 되면 여기에 요게 맞는 색깔을 칠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색깔이 바로 그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구나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컨투어라는 명령어인데요. 컨투어라는 건 뭐냐면 이 스무스하게 모든 그 2D에 있는 2D 메쉬 그리드에 있는 픽셀 간의 색깔을 일종의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컨투어라는 건 픽셀 간의 색깔을
2D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고요. 여기에 들어갈 거 뭐냐면 좌표값, 색깔을 칠해야 될 곳의 위치, 그 다음에 그 색깔의 값, 이 세 가지가 들어가겠죠. x좌표, y좌표하고 그 다음에 색깔, 요거는 이제 0 또는 1 또는 2가 될 테고, xx하고yy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측 지도의 좌표값이 되겠죠. 좌표값이라는 거는 각 붓곳의 세팔의 길이, 그다음에 세팔의 너비에 대한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0 또는 1 또는 2라는 걸 칠해주게 되면 앞으로 만약에 요 위치에 새로운 아이리스가 들어오게 되면 요 색깔에 해당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그냥 우리가 플라팅 할 때 옵션인데 어떤 컬러 맵을 쓸 거냐, 붉은색을 쓸 거냐, 아니면 푸른색 계통을 쓸 거냐,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플라팅 하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주얼리제이션 하는, 가시화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실행하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 타이틀을 찍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전드,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1이라는 것이 세토사고, 0이라는 것이 세토사고, 1이라는 것이 머스컬러고, 2라는 것이 버시니카라고 했던 그러한 레전드를 찍는 게 있고, 레전드를 찍어주고, 그래서 한번 우리 그림을 보겠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XX의 그 디멘션이에요, 디멘션. 그리고 XX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드가 있으면은 요 로우는 220개가 있고 그리드의 개수가, 컬럼의 개수는 280 있다는 뜻이죠. YY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XX하고 YY의 좌표값의 사이즈는 이게 그리드로 돼 있다. 220 by 280으로. 그렇게 돼 있고, 요 결과물은 뭐냐면 우리가 설정 변수 k 이퀄 5를 했을 때, 즉 가장 가까운 친구 5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로 내 클래스를 결정하는데, 이 웨이트는 뭐죠? 웨이트 유니폼이라는 게 있고, 얘는 디스턴스라고 하는 옵션을 준 거예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죠. 유니폼이라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오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5명이 될 때까지 가장 최근에 가장 근접돼 있는 5명을 찾죠. 찾고 나서 걔네들 중에서 가장 많은 클래스를 여기에 있는 거에 색깔을 입힌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보게 되면 얘가 5명이 될 때까지 찾아요. 그리고 나서 5명의 행중에서 가장 많은 애를 요게 색깔로 칠하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5명이 될 때까지 찾고, 그리고 가장 많은 애를 여기에 위치에다가 색깔을 칠한 겁니다. 이 색깔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딱 코크하게 찍히게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파란색이니까 세토사라고 예측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유니폼을 썼기 때문에 모든 가까운 근접된 데이터 간의 거리라는 것은 배제하고 오로지 개수, 가장 대다수의 개수를 나의 클래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디스턴스인 경우에는 개수에다가 일종의 거리를 역수로 취해줘서 웨이트를 취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약간 틀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보게 되면 요 데이터는 여기서는 요 데이터는 이 보라색 이 버시 컬러에 해당이 됐는데, 만약에 유니폼 하게 되면 얘는 이 세토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인 경우가, 이 경우에는 세토사에 해당이 되고, 그죠? 이 경우에는 이 버시 컬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옵션을 바꿔볼게요. 옵션을 어떻게 바꾸냐면,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 명한테. 그래서 K를 1로 바꿔볼게요. 1로.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한테만 물어보겠다. 이게 이제 오버피팅, 과대 적합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데, 이걸 실행하게 되면
자, 이럴 때는 뭐가 되냐면 어, 이럴 때는 일단은 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웨이트하고 유니폼하고의 차이점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유니폼하고 디스턴스의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만 취하니까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만 취하니까 이게 뭐 디스턴스를 고려하고 유니폼 고려하고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둘 다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버피팅이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친구 한 명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여기 나온 이런 거 볼게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롭게 데이터가 딱 들어왔는데 우연하게도 바로 옆에 있는 애가 버시 컬러예요. 원래는 이 영역은 사실은 버시니카 영역인데 우연하게도 그 지역에 바로 내 옆에 버시 컬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걔 클래스를 따르게 되니까 이렇게 오버피팅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연하게 잘못된 데이터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애가 있어서 걔한테 물어보게 되니까 걔는 원래는 대충 이런 영역에는 대부분 버시니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모여 있는데 우연하게도 노이즈가 됐건 아니면 아웃라이어가 됐건 얘가 우연하게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럼 걔한테 클래스를 받게 되니까 잘못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K라는 거를 적당하게 바꿔야 되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K 값을 한번 제가 2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20을 취해보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구 20명한테 물어봐서 대다수인 애를 찾는데 유니폼인 경우에는 그냥 개수만 고려하고 그다음에 디스턴스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 가중치를 주는 경우인데 한번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영역이 여기 나와 있는 영역이 대부분 개수로 하게 되니까 모든 영역이 버시니카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요게 좀 특이하죠. 이건 뭐냐면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위치하게 있다면 여기 위치한다면 20명의 친구를 가지고 물어볼 건데 디스턴스라고 하는 웨이트를 역수를 취해 갖고 주게 되면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몇 개 있단 말이죠. 최소한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의 거리를 역수치하게 되니까 이 버시니카가 아니라 버시 컬러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버시 컬러가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거리만 보고 거리에 그 K가 20인 대인을 모아서 그냥 개수만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 모든 영역들은 버시니카가 되는데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 가중치를 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애는 우연하게도 한 4개의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가중치를 주다 보니까 버시니카가 아니라 버시 컬러로 판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KNN 모델은 정리하게 되면 이 학습은 하지 않고요. 일단 X란 데이터를 얻게 되면 일단은 인베딩, 그 N차원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는 것으로서 일단 예측하는 준비를 끝낸다라는 것이죠. 학습하지는 않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KNN인 경우에는 예측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한 거리를 구하고 최소한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비효율적이죠. 매 예측할 때마다 계산을 구하는 거죠. 모든 데이터마다 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가 만약에 크다면 개수가 만약에 10,000개, 20,000개 되게 되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메모리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되게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한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